2026년 6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동아시아 순방은 단순한 비즈니스 일정을 넘어 글로벌 AI 가치 사슬의 권력 지형을 재확인하는 기술 지정학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대만과 한국을 각각 2주와 5일간 방문하며 AI 생태계와의 유대를 재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이 완전히 배제되는 바람에 일본에선 난리가 났어요. 한때 일본이 한국과 대만을 후발주로 이겼다는 걸 감안하면 일본 사회가 받은 충격은 대단할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대체 뭐가 부족해서 젠슨 황에게 패싱을 당한 걸까요? 젠슨 황은 한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칩, 네트워킹,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리고 AI 모델까지 갖춘 독보적인 AI 풀스택 국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대만을 AI 반도체를 주도하는 국가라고 평가해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젠슨 황이 일본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엔트로픽과 팔런티어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아니라 단순히 물건을 살 고객, 즉 예전에 잘 살아서 돈은 많으니 인프라를 팔기 좋은 국가 정도로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예전에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란 책 리뷰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모든 행동엔 나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가 창업 계획을 어느 레스토랑에서 했다는 것이 루머임에도 굳이 그 식당에 인증을 해준 것을 넘어 이후 치킨 회동, 삼겹살 회동을 하면서 식당 창업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하는 등 그는 모든 행보를 자신의 전략을 위해서 활용하죠. 심지어 동료나 부하에게 화를 내는 것도 무언가를 의도한 거라고 엔비디아의 핵심 간부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그의 재팬 패싱도 뭔가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안 가는 것이 메시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갈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확실한 것은 누가 불가결한 파트너인가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겁니다. 한때 메모리 반도체, 피지컬 AI라 불리는 로봇, 이 모든 걸 주도했던 일본은 왜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요? 과거 부품 강국 일본이 현대 AI 생태계에서 1차 파트너의 지위를 상실한 배경에는 간접 공급자라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도쿄 일렉트론, 어드밴티스트, 시네츠 화학 등 일본의 대표 기업들은 여전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은 엔비디아와 직접 거래하기보다 대만의 TSMC의 장비와 소재를 납품하는 2차 공급자 역할에 머물러 있죠. 즉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AI 가치 사슬에 놓인 기업들이므로 젠슨 황의 입장에선 굳이 일본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알아서 관리해주면 되니까요. 즉 HBM을 공급하는 한국과 첨단 공정을 담당하는 대만은 엔비디아 제품 출하를 직접 통제하는 물리적 초크 포인트를 장악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들에게 소재를 공급하는 데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럼 일본의 자랑, 예를 들어 제조용 로봇 1위 기업 화낙은 어떨까요? 제조업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낙은 관련 분야에선 사실상 1위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화낙이나 야스카와 전기 등이 엔비디아와 전혀 교류가 없는 것은 아니며 제한적이나마 국제적인 AI 로봇 자동화 프로젝트 협력은 진행하고 있다네요. 다만 직접 피지컬 AI에 뛰어든 것은 아니고 심지어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처럼 대규모 풀스택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긴커녕 틈새 적용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앞서 말한 화낙처럼 말이죠. 즉 일본의 전략은 니치 마켓에 머무르는 것이며 이러니 엔비디아 칩을 구매해 사용하는 단순 고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왜 이런 신세가 된 것일까요? 제조업에서 중요한 제조 비용이 국가 경제가 성장할수록 올라가면서 일본은 우수한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만, 중국 등에 밀려났습니다. 즉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 우수한 기술보다 더 중요한 시장인 거죠. 하지만 일본은 잘못 생각했어요. 미국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T 서비스로 나갔다면 일본은 제조업의 나머지 요소인 기술을 갈고 닦는 일을 택했습니다. 오히려 IT 서비스는 제조업을 위한 부록이라 판단하고 전부 외주업체에 넘겨버리는 바람에 내부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조차 갖추지 못했죠.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은 일본은 이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본 것인지 예전엔 스티브 잡스가 매년 일본을 방문하면서 애플 생태계에 편입되며 부품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았죠. 하지만 지금은 하드웨어 제조 역량보다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에이전트 AI 역량이 중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흐름이 올라타긴커녕 세계 AI 거물들에게 구매자로 낙인찍혔다는 것은 일본이 피할 수 없는 디지털 적자를 맞이하게 됨을 의미하죠. 실제로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서비스 수입 증가로 인한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엔 18조 엔, 약 170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AI 생태계는 붕괴된 상황인 거죠. 현재 엔비디아가 선정한 글로벌 AI 네이티브 기업 103곳 중
일본 기업은 한국도 없습니다. 소버린 AI를 개발하는 한국의 네이버가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로 인정받은 것과 대조적이죠. 이는 일본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거대 언어 모델이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부재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AI 산업은 수시로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바뀌는 상황이라 신속한 방향 전환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철저하게 적합하지 않은 나라죠. 버블 붕괴 이후 형성된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의 경영진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분야에 극도로 방어적입니다. 팩스와 도정으로 대표되는 보수적인 문화를 유지하며 30년 넘게 제조업에만 매달리는 관료주의를 보여주었죠. 스킬레이스의 대표 전형인 AI와는 너무나 안 맞는 겁니다. 오히려 90년대에 낸드플래시를 개발한 도시바의 마사카 후지오처럼 궁지에 몰려 쫓겨나거나 세계 최초로 고위도 LED를 개발한 나카무라 슈지가 고작 2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던 것처럼 일본은 무언가 혁신을 하는 사람에게 보답을 해주는 문화가 아닙니다. 이런 사회는 기존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잘하지만 도전적인 신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잘 못합니다. 새로운 데 도전하면 퇴사 압력을 받거나 성공에 또 푼돈을 받는 것이 고작이니까요. 즉 이건 일본인들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맹목적 동조를 원하는 일본 사회 자체의 문제라는 거죠. 치맥 회동 이후 단 7개월 만에 제외하며 구체적인 협력하는 수단은 한국의 속도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일본도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IBM이 라피더스와 협력하여 나노 공정 국산화와 파운드리 산업 재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텐스토렌트와 엣지 AI 가속기 개발을 추진 중이기도 하지요. 다만 이는 엔비디아 주도의 생태계 합류라기보다는 국가가 주도하는 독자 노선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일본을 선진국으로 만든 일본의 관료제는 선진국 일본을 운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보여왔죠. 실제로 OLED가 대세임에도 결과가 나오기 쉬운 LCD에 몰두했던 재팬 디스플레이가 국가가 주던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즉 도전보단 안전성을 중시하는 거죠. 이 역시 관료제의 폐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성공하더라도 일본이 막대한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데 일본 경제사를 보면 그들은 우수한 기술을 만드는 것은 정말 잘하지만 그 기술을 다른 나라에 보급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만약 독자적인 노선을 포기한다면 글로벌 AI 가치사슬에 편입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그러기엔 일본은 너무나 위험한 파트너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인 대표적인 디지털 전략 자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클로드의 특정 AI 모델의 해외 서비스를 중단시켰을 정도죠. 일본의 경우에는 아베 정부가 2019년 전략자산이란 이유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기습적으로 동결했었고 2024년엔 핵심 인프라를 가진 전략자산이라면서 네이버에게 라인 지불 매각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현재 네이버는 완전히 밀려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과정은 빼놓고 결과만 보더라도 일본은 전략자산을 손에 넣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기업을 압박하는 정치적 리스크가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를 가치사슬의 핵심에 편입시킨다? 물론 엔비디아는 미국의 기업이니 대놓고 빼지 못하겠지만 그 가치사슬에 포함된 다른 나라의 기업은 사정이 다르죠. 현재 일본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공장을 유치하려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은 이유입니다. 2번 했는데 3번은 못할까요? 또한 해외 AI 인프라의 의존을 줄이고 직접 서버린 AI를 구축해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라인의 경우에서 할 수 있듯 인프라를 만들 도추적 기술력이 없어 네이버 클라우드의 기술력에 의존한 데서 할 수 있듯 일본은 소프트웨어란 측면에서도 아주 갈 길이 멀죠. 소프트웨어를 제조업의 부록이라 생각하고 외주로 돌린 일본이 받은 통지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젠센홍의 재팬 패싱은 제조 기술로만은 생존할 수 없는 AI 패권 시대에 일본이 직면한 기술적 고립과 디지털 소장농 위기를 적나라하게 비춰준 사례입니다. 한국과 대만이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된 것은 단순히 칩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이 결합된 대응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변화한 흐름에 맞춰 따라갈 수 있는 파트너로 본 것이죠. 반면 일본은 그런 대응력이 없음을 30년에 걸쳐서 세계에 증명했고 자체 소버린 AI조차 없는 구매력만 갖춘 시장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다만 우리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이 네이버의 AI 기술력은 한국어 및 아시아 문화권에 있어선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미국 빅테크가 주도하는 범용 AI와 비교하면 아직 격차가 큽니다. 즉 잘 나가야 동아시아 시장 정도겠죠. 또한 이를 위해서 참여한 글로벌 플랫폼 라인을 빼앗긴 상황이라 처음부터 다시 플랫폼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압박으로 라인의 실질적 운영권을 잃어버린 네이버는 완전 독자 모델이 아니란 숙제도 안고 있고요. 즉 한국도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